중국과 일본이 최근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만들고 기동함대를 준비하는 등 해군력을 증강하자 중국과 일본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며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 매체 지나 밀터리는 최근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 출현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최신형 호위함의 듀얼밴드 레이더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라고 극찬했는데요. 바로 울산급 호위함이 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나 밀리터리는 또한 울산급 배치3 호위함의 레이더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360도 전방위 탐지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체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나 밀리터리는 중국의 054B 호위함 프로젝트가 안개 속인 반면 한국은 차세대 호위함 개발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도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 한국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차기 구축함 설계의 착수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KDDX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디라갈륨 기반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성능적으로 일본의 FCS-3A에 필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이지스 시스템에 필적하는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매체의 보도를 뒷받침하는 반가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될 국산 전투체계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내용인데요. 방사청은 지난 4월 27일 제126회 방취회의를 열고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사업은 탄도탄 탐지, 추전 및 대공전, 대함전, 대지전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체계를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전투체계는 구축함의 무장 통제, 위상 배열 레이더, 전투 관리 등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KDDX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 체계를 탑재하는 첫 구축함이 될 예정입니다. KDDX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투 체계 등 핵심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인데요. 개발비는 1조 6천억 원에, 건조비는 6조 원에 달합니다. 레이더와 통신기 등을 한데 묶은 스텔스형 통합 마스트와 수직 발사기 64셀, 대함 미사일 16발과 127mm 함포, 헬기 등을 탑재할 전망입니다. 이 중 KDDX 전투체계 사업은 올해 4분기 중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총 사업비는 6,700억 원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긴장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해군이 구상하는 2030년대 큰 그림은 대양 함대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2010년 2월 1일 창설 65년 만에 해군 최초의 기동부대인 제7기동전단이 탄생했습니다. 대양 함대를 향한 첫 발을 디딘 것인데요. 제7기동전단은 세계 어디서나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적이 감히 넘볼 수 없으며 국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 이런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기동전단을 창설한 해군은 2030년대 이후를 목표로 전력 증강과 부대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해군 업무 보고에 따르면 해군은 2022년 제6 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개편하고 제7기동전단을 2025년 기동함대 사령부로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의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해군은 대형 수송함 1척, 이지스함 2척, 한국형 구축함 2척, 3,000톤급 잠수함 1척에 군수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기동전단 3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동함대는 태풍이 불어와도 피항하지 않고 작전이 가능한 함대를 말합니다. 군함은 최소한 3,000톤급 이상이어야 태풍에 굴하지 않고 작전할 수 있죠. 따라서 기동함대는 3,000톤급 이상의 함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해군의 작전 범위를 동아시아 일대로 넓히는 기반이죠. 여기에 KDDX와 무인체계가 추가된다면 전투력은 더욱 높아집니다. 198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기동함대는 해상 결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
다양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용 재해작전은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대공작전, 적의 지상시설을 공격하는 대지작전, 적 함정을 공격하는 대함작전,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대잠작전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공작전입니다. 대공작전은 주로 이지스 구축함이 담당을 하죠. 잘 알다시피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을 말하는데요.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방패에서 유래해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와 대함 미사일에 의한 공중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개발해 실전 배치해서 해군력의 위를 가져왔습니다. 이지스 체계는 공중과 해상 그리고 바다 수면 아래의 잠수함을 유격하는 3체계 시스템입니다. 크게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식별하는 탐지 그룹, 실시간으로 전술 상황을 평가하는 통제 그룹, 표적의 요격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교전 그룹으로 나뉘죠. 이지스함이 신의 방패로 불리우는 이유는 표적 탐지와 추적은 물론 요격 미사일 유도에 이르는 기능을 한 개의 레이더 체계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스함은 해군력의 척도로 평가됩니다. 한중일 삼국의 해군력을 보면 함정의 총 통수는 2019년 기준 중국이 122만 톤, 일본이 46만 톤, 한국이 19만 톤으로 한국이 크게 뒤지는데요. 이지스함의 경우 중국 9척, 일본 6척, 한국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보다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이어서 KDDX를 포함하면 2030년대 총 12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면서 해군력에서 우위는 아니어도 충분히 견주할 수 있고 진정한 대양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 중국, 일본 역시 추가 건조 계획이 있지만 이지스함 전력만 놓고 보면 두 나라에 비해 크게 뒤지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만들고 기동함대를 창설하는 등 해군력을 증강하자 중국과 일본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는 국내 방산 기술의 집약체가 될 전망인데요. KDDX가 전력화되면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보유국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생산국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죠. 대양 해군의 주력함으로 운용될 KDDX 함정에는 전파를 이용하여 적 항공기, 유도탄 등을 탐지, 추적하는 평면형 MFR, 수중 음파를 이용하여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는 통합 소나 체계, 유도 무기 및 수중 유도 무기 등 각종 무장을 체계 통합하여 함정을 지휘, 통제하는 스마트 전투 체계, 함정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각종 센서 및 통신 장비 등을 마스트 내부에 설치, 전투 성능과 생존성을 향상시킨 통합 마스트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이들 장비들은 대부분 국산 제품이 사용되며 여기에 더해 해군의 스마트 네이비 개념이 적용되어 이전의 해군 함정과 달리 높은 자동화율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KDDX의 함 건조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이지스 체계를 비롯한 전투 체계는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참여하는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총출동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함정 생존성을 높이는 스텔스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파도 저항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함형으로 적 레이더에 쉽게 잡히지 않는 선체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추진 체계는 기존의 가스 터빈식이 아닌 전기식 추진 체계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전기식 추진 체계는 함정 내부의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기로 스크류를 돌리는 방식인데 다양한 신무기 체계 적용에 유리하고 소음이 적어 대잠수함 작전의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이 밖에 능동용 소나 등 전자전 장비와 대함, 대공 유도탄, 어뢰,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을 거의 모든 무기체계가 국산 장비로 탑재될 예정인데요. KDDX는 그동안 축적된 국내 방산 기술이 모두 적용되며 성능 면에서 7,000톤급 이지스함에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의 간단한 제원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하 배수량 6,000톤, 만재 배수량 8,000톤, 통합 마스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KBLS2 64셀, 무장은 세종대왕급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하다. 자, 결론입니다. 해군의 수건이었던 대양 함대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의 해군력이 막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뒤를 중국이 급속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라오닝호와 산둥호를 취역시키고 일본이 이지스급 항모 두 척을 F-35B 운영을 위해 개조하기로 결정했죠. 이처럼 동북아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치열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이 살아가려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주먹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한방이 있는 강한 함정의 도입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국이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후 6주 된 신생아가 최종 판정을 받아서 결국 불행하게 된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을 정도이며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인권 선진 국가이다. 라며 허송세월하며 정부나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추적 앱도 못 만들고 논쟁이나 하고 있는 영국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7일 CNN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터키에서 의료용 방호복 40만 벌을 공수해왔지만 품질 문제로 창고에 쌓여 있어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현재 상황은 최종 판정자와 불행한 일을 당한 자가 각각 20만 7천 명과 3만 1,000명에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 보호장비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의료진과 필수 인력들이 보호장구조차 없이 시일과 싸우느라 결국 최종 판정을 받는 사태가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라고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엉망인데 모든 문제의 해결인 추적 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CNN 보도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 라는 관점으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긴 분석 기사 중에 반드시 최종 판정자의 연락처 추적과 동선, 격리 등은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왜 영국과 미국은 이것을 무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적 및 격리로 전파 연결고리와 속도를 깨트려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가 지난 4월 29일 각 정부는 C19 최종 전파자 동선 추적 앱이 본격적인 도시 봉쇄의 열쇠로 보고 있다 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제되어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추적 앱의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던 국가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C19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 뒤늦게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최종 전파자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반의 트레이스 투게더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1.5m 근방에 있는 사용자 간 접촉 여부를 저장해 특정 사용자가 최종 판정을 받으면 15분간 접촉한 사람에게 경고를 보내는 블루투스 기반 앱을 출시했습니다. 프랑스도 스탑 C19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사용자가 C19 최종 판정자와 가까워지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블루투스 기반 앱입니다. 이외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도 앱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영국도 국민보건서비스에서 옥스퍼드 대학과 협력해 추적 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빅데이터 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프레이저 교수는 영국 국민들의 60% 이상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효율적이다. 당신의 다운로드가 이웃과 동료를 배려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영국은 외딴 섬에서 이 앱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보안 후에 영국 전역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이트 섬에서 시험적으로 출시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 데이터와 실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NHS 앱은 중앙 집중식인데 애플과 구글의 분산형 모델로 바꿔야 한다.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 필요 없다. 실패할 것이다. 라는 등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통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 영국은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인권 국가이다. 온통 이런 시비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덧선은 7일자에서 한국의 31번 최종 판정자의 끔찍한 스토리는 영국인들이 NHS 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고이다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출시된 앱을 거부하겠다는 영국인들에게 보내는 글인데 그 선택으로 나도 모르게 한국의 31번 최종 판정자가 되어서 이웃과 동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시비를 걸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극적이겠지만 말만 하면 한국을 들먹거리는 것은 썩 기분이 좋지 않네요. 아무튼 영국이 제정신을 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7일 영국의 의회 인권공동위원회는 NHS 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더 많은 보호 조치들이 없다면 이 앱은 영국 전역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태클을 걸었습니다. 의장인 해리엇 하만은 추적 앱에는 전례 없는 데이터 수집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는지, 해킹으로부터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마련하면 또 티격태격하느라고 세워라 내워라 하겠죠. 그래도 지금 성공적인 한국 모델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영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언론에서 NHS 추적 앱의 다운로드와 사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사를 실어서 영국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국 전역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도 그 결과는 비관적입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지난달 말에 블루투스 기반 C19 그만 앱을 출시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전체 인구가 890만 명이지만 현재까지 다운로드 횟수는 23만에 불과하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내게 되고 최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기만 하겠죠. 존슨 총리까지 최종 판정을 받아서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영국 정부와 의회와 국민들은 대책이 없네요. 한국은 무조건 따라하지 않겠다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인권 국가라면서 폭망하는 영국이나 닮은 꼴이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덜란드 마르그라탄의 미군 묘역,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추모객들이 묘비에 꽃과 사진을 바쳤습니다. 한 지역단체가 이끄는 미군 전무이자 추모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For them, it's being deeply grateful that people here in Europe still care, still remember. 8일 유럽 각지에서는 1945년 나치 독일의 패망과 연합군의 승리를 축하하는 전승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군 특수비행단이 런던 상공을 가르며 기념 비행을 하고 찰스 왕세자 부부는 스코틀랜드 발모럴에서 전쟁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올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숙연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현직 국가 원수들과 산부 요인이 파리 개선문에 모여 무명 용사묘에 헌화했습니다. 패전국인 독일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대통령,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를린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 추모관에서 추모의식이 열렸습니다. Wir müssen Europa zusammenhalten. Wir müssen als Europäer denken, fühlen und handeln. Wenn wir Europa auch in und nach dieser Pandemie nicht zusammenhalten. 통상 9일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했던 러시아는 올해 전승기념일 행사를 모두 연기했습니다.